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27회 물리관리 시험 문제 중에서 화물운송론 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61번 문제 보시면은 그 해상운송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특별히 공부해야만 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해상운송의 기능, 특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 해상운송은 떠다니는 영토, 아주 대량 운송하니까 그런 거죠. 이 대형 선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운송하니까 떠다니는 영토로 불릴 만큼 높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편의치적과 같은 전략적 지원이 강조가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되게 국제성을 높은 국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되게 편의치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선박은 국내 해운사의 선박인데 선박의 국적을 갖다가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죠. 편의치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편의치적을 줄이기 위해서 제2 편의치적을 갖다가 활용하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갖다가 편의치적하고 똑같은 혜택을 줘가지고 이제 국적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2 편의치적 해가지고 제주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그 국적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전략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장거리 대량 운송에 따른 낮은 운임 부담력으로 인해서 국제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화물 운송 방법이 있지만 그런데 톤당 운송비에서 가장 적은 것이 바로 해상 운송이죠. 그래서 장거리 대량 운송에 따른 낮은 운임 부담력으로 인해서 국제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직간접적인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죠. 그래서 국내 선사가 외국 화물을 갖다 운송하고 받는 운임 수입 같은 것들이 다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외화가 많으니까 국제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다 아시는 거죠. 해상운송은 물품의 파손, 분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적다고 했는데 사고 발생의 위험, 파손이나 분실, 사고 발생의 위험은 적은 편이죠. 그런데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해상운송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다른 항공운송이나 철도운송에 비해서 안전성이 낮은 편이죠.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기존 운하 경로에 제약이 있죠. 기존에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가 있지만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갖다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지고 이럴 때 이제 북극 항로 같은 새로운 항로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체 경로의 개발도 활발한 편입니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그래갖고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편의치적 그리고 제2 편의치적 요거는 또 별도로 처음에 나오니까 의미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62번 문제는 그 해상 운임 중에서 버스텀 또는 라이너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버스텀은 뭐죠? 버스텀, 라이너텀은 전기선 운송에서 적용하는 거죠. 버스텀이라고 할 때는 그 전기선 운송에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선 운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역비까지 운임에 다 포함된 거예요. 운임에 하역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역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임을 내게 되면 싣고 내리고 하는 걸 전부 다 누가? 선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비용을. 이게 바로 버스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입니다. 선사 또는 선주죠. 선적항 선축에서 양하한 선축까지 발생하는 제반 비용, 하역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운임에. 그러니까 운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운임을 받은 선사가 제반 비용과 우형까지 다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선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맞으면 나머지 다 틀린 거 아시겠죠? 자, 화물을 선측에서 선내까지 싣는 과정의 비용 및 위험 부담은 화주의 책임이 아니라 선주의 책임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양항에 도착한 후 본선에서 부두로 양하할 때 비용과 위험도 선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다 선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 하역비다.
그 다음에 화물을 본선으로부터 양하하는 위험부담도 선사의 책임이에요. 반대로 선사는 적하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양하하는 위험부담, 적하비용 다 선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화물의 본선적함이 양화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은 화주가 아니라 선사가 지는 거예요. 선사가 다 지는 겁니다. 선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해야 맞습니다. 5번에 품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이 버스텀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운임료가 달라요. 운임이. 물론 이제 여기서 자 이럴 때는 이제 운임률이 다 공표가 돼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 운임률은 다른 거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상운임 중에서 버스텀, 라이너텀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모든 비용을 다 선사가 부담한다는 거.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번 해운동맹 아시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현대해상 HMM 해가지고 현대해상이 이제 얼라이언스에다 가입돼 가지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해상 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 해운 선사가 아주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63번 다시 한번 보시면 63번은 해운 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두 개 이상의 전기선 운항업자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적어도 동맹이 가입한 선사끼리는 경쟁을 안 하는 거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운임이라든가 적치량, 배선 등의 조건에 합의한 국제 카르텔입니다. 대형 해운 선사 간의 치열한 경쟁, 이걸 피하기 위한 거예요. 경쟁을 피해야만 그만큼 뭐예요? 자, 높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죠. 과당 경쟁, 아주 치열한 그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해운 동맹을 결성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상 운송의 안전성을 위해서 해운 동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과 탈퇴에 따른 개방 동맹이나 폐쇄 동맹에 대한 차이가 없다? 차이가 크죠. 개방 동맹하고 폐쇄 동맹의 경우에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게 갖고 이제 개방 동맹은 누구나 다 가입을 원하면 받아주는 이런 형태고 폐쇄 동맹은 뭐예요? 처음에 합의해 가지고 가입한 선사 빼고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폐쇄 동맹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3번에 해운 동맹은 전기선의 운임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자, 전기선의 운임을 높게 유지한다. 그럼 당연히 탈퇴하게 되면 탈퇴한 선사는 그만큼 높은 운임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동맹 탈퇴의 잠재 이익이 아니라 잠재적인 손실이죠. 왜냐하면 동맹을 탈퇴하게 되면 높은 운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재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동맹 유지가 매우 용이하죠. 이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맹하게 되면 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이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높은 운임을 유지해가지고 높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따라서 동맹 유지가 매우 용이하고 이탈이 별로 없는 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죠. 그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맹외선 어려운 단어죠. 맹외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운 동맹에 가입한 해운 선사 이외에 나머지 그 선사의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맹외선. 그래서 이제 가입하지 않은 해운회사의 선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외선과의 대응 전략으로 동맹사들은 경쟁 억압선을 투입하거나 이중운임제, 연체료와 같은 할인 할증 대책을 갖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맹선이라고 할 때 맹선은 동맹의 선박이고 맹외선이라고 할 때는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 가입하지 않은 선사의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선사와 대응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동맹사들이 경쟁 억압선을 투입하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반대적으로 이거는 맹외 선사의 대응 전략이에요. 이거는 4번에 나온 얘기는 맹외 선사의 대응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맹외 선사들은 자 동맹사들에 대한 경쟁 억압선을 투입하거나 이중운임제나 이런 걸 운영함으로써 해운 동맹에 있는 선사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해운동맹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선사의 대응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해운동맹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동맹회원 간에는 일반적으로 운임표가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같은 운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운임표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오픈 레이트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화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요금을 갖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운임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떤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각 선사마다 자유로운 오픈 레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운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운동맹과 관련된 이 내용들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부정기선의 용선계약도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기본적인 사항들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정기선 용선계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해용선계약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겠죠. 항해용선계약하고 정기용선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대비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해용선은 뭐죠? 일정한 특정 항해 구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특정 항해 구간에 가지고 근데 부산항에서 근데 뭐 로테르담 항구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항구에서 항구까지 운송할 때 한 번에 적용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럴 때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항해용선계약은 당연히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1회 항해만 적용되는 거예요. 항해에 적용된다. 그래서 한 번 항해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일정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 항해에만 적용되는 게 항해용선계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해용선계약할 때는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항해용선계약의 특성상 용선자가 본선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아니죠. 용선자가 아니라 뭐요? 선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서 특정 항로 운행할 때 맡긴 거니까 이럴 때 나머지 뭐 모든 책임과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습니다. 반면에 정기용선계약은 뭐죠? 부정기선인데도 부정기선인데 정기용선계약이라고 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일정 기간. 이건 일정 항로에서 한 번 항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건 그 계약기간,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계약기간에만 적용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영업상 사정으로 본선이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용선료 내야 됩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용선자의 사정으로 해가지고 본선이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요. 이럴 때 용선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기용선 계약에서 용선료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따라서입니다. 요거는 일정한 항로에 따라서 항로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 요거는 기간에 따라서 용선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계약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정기선 용선 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항해 용선 계약과 정기 용선 계약인데 그 두 가지 차이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도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 놨죠. 그 표에 나온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내용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항해 용선 계약에서 본선 운항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수입 화물의 항공운송 취급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거는 그동안 한 2번 나왔었고 3번째 나온 겁니다. 세 번째 나왔는데 용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흐름은 똑같아요. 이렇게 순서 물어봤을 때는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게 전문 접수 및 항공기 도착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문 접수 및 항공기 도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류를 갖다 분류한 다음에 검토하는 게 두 번째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창고를 갖다 분류하고 배정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할 일은 자, 창고 분류 및 배정을 했으니까 네 번째로 화물을 갖다 분류해야죠. 화물을 갖다 분류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이제 화물 분류가 끝났으니까 도착 통지를 갖다 하는 겁니다. 화주에게 도착 통지를 갖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착 통지한 다음에 운송장을 인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세 운송을 하는 거죠. 7번째 이런 순서입니다. 가지고 수입 화물의 항공운송 취급 절차. 세 번째 나온 거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흐름을 파악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은 그 항공운송의 운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항공운송의 운임에 관한 설명 보시면 첫 번째 일반 화물 요율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 요율은 제너럴입니다. 그래서 GCR이라고 하는 약자 쓰죠. 제너럴 카고 레이트 해가지고 GCR. 자, 모든 항공 화물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일반이에요.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그래서 자, 모든 항공 화물 요금 산정 시 기본 되는 게 일반 화물 요율이다. 자, 일반 화물 요율에서 최저 운임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최저 운임은 M으로 표시해야죠.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기 때문에 M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에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 있습니다.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은 스페시픽 해가지고 커머디티 레이트 해가지고 SCR이라고 하는 약자 써요. 자, 특정 대형 화물에 대하여 운송 구간 및 최저 중량을 지정하여 적용되는 할인 운임이에요. 할인 운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고요. 다음에 4번에 품목별 분류 요율이 있습니다. 품목별 분류 요율 해가지고 CCR이라고 하는 거죠.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해가지고 CCR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할인 또는 할증 운임률입니다. 자, 세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우선하냐 이겁니다. 뭐가 우선하냐고 하는 건데 5번에 일반 화물 요율은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나 특정 품목별 분류 요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 화물 요율이 가장 뒤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시해서 적용하는 것이 SCR입니다.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 최우선이에요. SCR. 다음에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게 품목별 분류 요율 해가지고 CCR입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GSR이에요. 이 순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우선에서 가장 최우선에서 적용되는 것이 SCR, 그 다음에 CCR, 그 다음에 GSR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가지고 5번이 잘못됐는데 이 순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때 대개 요거 갖고 시험에 나와요. 뭐가 우선하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에 67번은 운송 주선인 프레이트 포워더입니다. 무지하게 잘 나오죠. 자, 복합 운송인이라고도 나오고 운송 주선인 해가지고 역할, 기능 등등 시험에 아주 매번 나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인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복합 운송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운송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맞죠?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맺어요. 자신의 명의로 운송 서류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서류 발행하는 것, 또 책임, 보험 가입하는 거 다 자기 명의로 하는 겁니다. 또 실제 업무도 담당하고요. 그래서 화물 포장이나 보관 업무도 운송 주선인이 수행합니다. 수출화물을 본선에 인도하고 수입화물은 본선으로부터 인수하는 것도 주선인이 하는 거다. 근데 4번 화물 인도 지시서를 작성하여 선사에게 제출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관련 서류 다 만듭니다. 여러 가지 선복 예약서라든가 선복 예약서, 또 선적 허가서, 부두 수령증 여러 가지 서류 작성하는데 화물 인도 지시서는 누가 작성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화물 인도 지시서,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을 갖다가 복합운송인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지시서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복합운송인이 선화증권을 갖다가 제출합니다. 선화증권을 제출하게 되면 그 선사의 대리점에서 선장을 대신해 가지고 대리점에서 화물 인도 지시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인도 지시서대로 선박에서 화물을 갖다 내리는 거죠. 가지고 화물 인도 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개 선사의 대리점이 DO를 갖다가 작성해서 선사에 제출하면 이제 화물을 갖다가 내리게 되는 거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운송 주선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 화물의 집합, 분배, 통관 업무 다 운송 주선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인의 역할, 기능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 번 나왔던 거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67번 문제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8번 문제. 자, 수요지와 공급지 사이에
수성표가 아래와 같을 때 보겔 추정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총 운송 비용과 총 운송 비용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보겔 추정법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총 운송 비용 구하라. 다음에 공급지 B에서 수요지 X까지의 운송량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셨죠. 자, 보겔 추정법을 적용하려면은 당연히 뭐예요? 제일 먼저 구할 게 뭐죠?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가장 큰 곳부터 할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을 어떻게 구하죠? 기회비용은 가장 낮은 비용 두 개의 차이가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자, 기회비용 구하는 겁니다. 좀 쓰는 게 참 약간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써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기회비용 먼저 구합니다. 공급지 A의 기회비용은 자, 12하고 10하고의 차이입니다. 기회비용 2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지 B의 기회비용은 5하고 8 차이죠. 5하고 8의 차이 해가지고 기회비용이 3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지 C의 기회비용은 11하고 7 차이입니다. 11하고 7 차이니까 4가 되겠죠. 기회비용 4가 될 것이고, 자, 수요지의 경우에도 기회비용 구합니다. 자, 수요지의 경우 기회비용 구하면 10하고 5 차이죠. 제일 적은 거. 제일 낮은 두 개 차이.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 5가 되겠죠. 그냥 쓰겠습니다. 5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 수요지 Y의 기회비용은 8하고 11의 차이죠. 8하고 11의 차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G의 기회비용은 16하고 7 차이입니다. 16하고 7 차이니까 기회비용이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기회비용이 제일 큰 곳부터 할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제일 큰 곳부터 할당해 나가면 기회비용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9 아닙니까? 9고, 그럼 이제 자, 9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 9인데 여기서 비용이 가장 단위당 운송비가 제일 적은 데 찾는 거예요. 여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수요량이 얼마예요? 수요량이 100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공급지 C에 200개 중에 100개를 갖다 여기다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 공급지 C의 물량 중에서 100개를 갖다가 여기다 공급하는 거죠. 가지고 여기서 이제 100개가 나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00개 해가지고 100개가 남았습니다. 100개가 남았고 할당 끝났습니다. 할당 끝났으니까 요거는 자, 수요지 G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로 여기서 기회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자, 기회비용 다시 계산할 거 없죠. 이거는 자, 수요지 C의 경우인데 C의 경우 기회비용 아까는 4였지만 이건 할당 끝난 거니까 이거 빼버리면 기회비용은 14하고 11 차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3으로 달라집니다. 3이 됐고요. 이거는 따질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기회비용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기회비용 높은 데가 수요지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요지 X의 수요량은 500인데 이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 공급지 B에 400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할당해야 되는 겁니다. 400개를 갖다 할당한다. 갖고 여기 두 번째 할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할당이 이루어져 가지고 400개를 갖다 할당했어요. 자, 400개 할당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0개가 남았습니다. 100개를 더 할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400개 할당 끝났죠. 할당 끝났으니까 여기는 할당 끝났다. 오케이 됐고요. 가지고 이게 두 번째 할당입니다. 자, 공급지 여기서 자, 공급지 B의 건데 B의 거를 갖다 X에 할당했어요. 400개. 여기서 지금 공급지 B에서 수요지 X까지의 운송량이 얼마냐고 그랬죠? 얼마입니까? 400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400톤 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400톤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총 운송 비용을 따져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겠죠. 자,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400 끝났고 여기서는 할당 끝났고요. 여기는 공급지 B는 할당 끝났고 여기서 이제 400입니다. 이렇게 나갔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기회비용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기회비용 얼마가 돼요? 이제 요건 끝났으니까 기회비용 14하고 10의 차이죠. 기회비용 5에서 4로 바뀝니다. 4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 이건 할당 끝난 것하고 자, 기회비용이 제일 큰 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기회비용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4가 기회비용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4가 기회비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까지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비용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비용 제일 적은 데가 여기죠. 10이 제일 적습니다. 자, 기회비용은 여기가 제일 높아요. 아직도 100 남았습니다. 100 남았기 때문에 기회비용 4가 유효한 거죠. 유효하고 해가지고 기회비용 4니까 여기서 할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할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100개만 필요하죠. 100개가 필요하니까 비용 제일 낮은 데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공급량 200개 중에 100개가 일로 가야 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할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100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지 A에 100개가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개만 남았습니다. 100개가 남았고 됐죠. 자, 그다음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지금 아직 100개가 남았습니다. 100개가 남았는데, 자, 그럼 그다음으로 자, 기회비용을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300개가 됐고, 요거는 2 남아 있고요. 여기 100개, 요거 100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100개 남았으니까 각각 할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개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100개 남은 것은 자, 비용이 가장 적은 데가 여기죠. 비용이 가장 적은 데가 여기니까 요거 해가지고 네 번째 할당입니다. 네 번째로 할당해가지고 100개 할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100개 남았는데 나머지 100개는 여기 남은 거 100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섯 번째로 100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할당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총 비용을 계산해야죠. 자, 총 비용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B에서 X까지의 운송량은 400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번째로 400 나왔으니까 요게 답이 되는 것이고, 총 운송 비용입니다. 자, 총 운송 비용 구하게 되면 첫 번째가 100개 7개입니다. 100개 곱하기 7 더하기. 자, 두 번째 운송 비용, 두 번째 여기죠. 400개 곱하기 5입니다. 400개 곱하기 5 더하기. 자, 세 번째가 여기죠. 100 곱하기 10입니다. 100 곱하기 10 되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 운송 이거죠. 역시 100 곱하기 11입니다. 100 곱하기 11 됐고요. 하나 더 더하기 마지막 여기죠. 100 곱하기 12. 100 곱하기 12 합니다. 그럼 다 해서 얼마가 나오죠? 다 구하게 되면 자, 6000 나옵니다. 근데 단위가 1000원이니까 뒤에 000은 붙이면 되겠고, 이거 다 계산하게 되면 6000이 나옵니다. 6000이 나오는데 단위가 1000원이니까 답은 000 3개 더 붙여가지고 600만 원 더하고 400톤이 되는 거죠. 저 보겔 추정법은 워낙 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 북소코너법이라든가 최소비용법이라든가 다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고마운 거죠.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갖고 어쨌든 간에 문제는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다수의 수요지와 공급지를 지닌 수송 문제에서 수송표를 작성해가지고 수송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수송계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뭐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북소코너법. 자, 수송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계속 할당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 같은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다 따지지 않고 그냥 계속 할당해 나가는 거예요.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 방향으로 차례대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고려하여 수송량을 할당해 나가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맞죠? 저 보겔 추정법 좀 전에 봤지만 최선의 수송 경로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 추가 발생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건 이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기회비용을 고려했다고 하면 보겔 추정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비용법은 단위당 수송 비용이 가장 낮은 칸에 우선적으로 할당해 나가는 거예요. 비용만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비용만 따져가지고 단위당 수송 비용이 가장 낮은 칸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리을의 북소코너법은 신속하게 최초 실행 가능 기저효를 갖다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수송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다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용 봐주시고요. 다음에 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운송 주선인의 자, 혼재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운송 주선인 해가지고 forwards consolidation은 혼재 얘기하는 거죠.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갖다가 함께 실는 거, 이걸 혼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orwards consolidation, buyers consolidation, 요 차이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첫 번째 혼재 운송이라고 할 때 혼재 consolidation입니다. consolidation인데 소량 컨테이너 화물이에요. LCL 화물이죠. LCL 화물인데 LCL 화물을 갖다가 컨테이너 단위 화물로 만든다. 이게 FCL 화물로 만드는 거예요.
FCl 화물로 만들어가지고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혼재 운송이죠. 그래서 이번에 혼재 운송을 하게 되면 소량 화물의 선적이 용이하고 비용이 절감되죠. 물량을 단위화해가지고 취급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제 LCL 화물을 갖다 FCL 화물로 만들었으니까 취급이 매우 용이하죠. 단위화돼가지고. 맞습니다. 자, 3번에 forwarders consolidation은 단일 송화인의 화물을 다수의 수화인에게 운송하는 형태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단일 화주가 아니라 여러 송화인이에요. 여러 송화인의 화물을 갖다가 다수의 수화인에게 운송하는 이런 방식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LCL 화물을 갖다가 LCL을 갖다가 FCL로 만들어 가지고 운송한 다음에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forwarders consolida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 송화인의 LCL 화물을 갖다가 FCL 화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여러 수화인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 3번입니다. 그래서 단일 송화인 이게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입니다.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이에요. 다수의 송화인의 화물을 갖다 혼재해서 단일 수화인에게 운송하는 형태가 바로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입니다. 이것도 잘 확인해 주세요. 다수의 송화인 그리고 단일 수화인에게 운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혼재 운송에서 운송 주선인은 선박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문전 운송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도어투도어예요. 문전 운송 서비스 해가지고 도어투도어 서비스까지 다 운송 주선인이 프레이포워더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전에도 나올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바로 71번에 수성 모형에 관한 내용 나왔는데 좀 약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번에 회기 모형 나오는데 회기 모형은 회기식을 만들죠. 회기식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하는 게 종속변수가 결과변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원인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가 회기식으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회기선을 갖다 그려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 맞습니다. 화물의 수송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 수송량은 종속변수고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는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기식을 도출해야 돼요.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래 화물량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력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력 모형도 시험 문제 나올 때 을의 요 말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중력 모형. 자, 지역 간의 운송량이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우리가 늘 쓰는 가정이죠. 규모의 경제, 거리의 경제예요. 그래서 지역 간의 운송량이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의한 화물 분포 모형이다.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단일 제약 모형 그리고 이중 제약 모형이 대표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통행 교차 모형도 여러 번 나온 건데 통행 교차 모형 해가지고 교통량을 교통수단과 교통망에 따라 시간, 비용을 고려합니다. 자,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화물 분포 모형이에요. 이것도. 자,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화물 분포 모형인데 로짓 모형하고 카테고리 분석 모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카테고리 분석 모형은 통행 교차 모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화물 발생 모형에 포함되는 거예요. 통행 교차 모형이 아니라 화물 발생 모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로짓 모형은 맞는데 카테고리 분석 모형은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통행 교차 모형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성장 인자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자, 물동량의 배분 패턴이 장래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에요. 물동량의 배분 패턴이 장래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역 간의 물동량을 예측하는 화물 분포 모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지고 성장 인자 모형 그렇고요. 5번에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해가지고 제약 조건 하에서 지역 간 물동량의 공간적 분산 정도가 극대화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물동량의 공간적 분산 정도가 극대화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화물 분포 모형에 해당하는 게 엔트로피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성 모형, 그것도 시험에는 자, 꾸준히 나왔던 겁니다. 근래에도, 27회 문제지만 이거 말고도 25회, 23회, 21회 해가지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다 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설명까지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잘 파악해가지고 차이점 잘 확인하시고 틀리게 만들었을 때 뭐가 틀렸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분석 모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7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자, 허브가 있고 여기 스포크를 통해서 이제 거점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사이에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거점 간에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자, 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여기로 모였다가 지역마다 분류한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브 앤 스포크 모형입니다.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셔틀 운송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 여기 사이를 갖다 셔틀 운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셔틀 운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셔틀 노선의 징편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셔틀 운송 자체가 없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모형에서는 시스템에서는 셔틀 운송 자체가 없는 거예요. 셔틀 운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업소 확대 이것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셔틀 운송이 없다. 따라서 셔틀 노선의 징편이 용이해가지고 영업소 확대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게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1번이에요. 근데 이번에 집배센터에 배달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자, 집배센터에 배달 물량이 집중되면 충분한 상하차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배달 물량이 집중됐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거예요. 이 허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돼가지고 구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분류 능력을 갖춘 허브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운송 노선은 단순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편이어서 효율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서 자, 1번이 잘못됐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73번 문제, 이건 아주 별거 아닙니다. 예, 똑같은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또 나왔는데 자, 별거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수성 문제 모형에서 공급지 1, 2, 3의 공급량이 1, 2, 3의 공급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1의 공급량 250, 1의 공급량 250, 2의 공급량 300, 3의 공급량 150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지가 있는데 각 수요지의 수요량 120, 200, 300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나와 있는 말은 여기서 XJ가 뭐냐? XJ에서 X는 물량입니다. I는 공급지, J는 수요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X11 하게 되면 뭐예요? 공급지 1에서 수요지 1까지 가는 양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지 1에서 수요지 1까지의 물량이 X11이에요.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올리겠습니다. 좀 올리고 나서 이제 5개를 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올려서 보시게 되면은 근데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게 X11, 21, 3일 아니에요. 근데 X가 수요지는 똑같죠. 수요지는 똑같이 1이에요. 수요지 1이 똑같은데 공급지만 다르잖아요. 공급지 1, 2, 3이죠. 그럼 공급지 1, 2, 3이 있지만 공급지 1, 2, 3에서 수요지 1까지. 자, 수요지 1, 2, 3까지 해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지 1은 얼마입니까? 자, 수요지 1은 120이죠. 맞습니다. 수요지 1, 12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지는 1, 2, 3이고 수요지가 3이에요. 자, 수요지 3이다 그러면 수요량 얼마입니까? 300이죠. 자, 수요지가 다 3 아닙니까? 자, 수요지가 다 3이니까는 여러 공급지에서 수요지 3까지 가는 물량 다 해서 수요량 300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건 1, 2, 1 해가지고 1, 2, 3 합친 거니까 1, 2, 3 합쳐가지고 자, 수요량 120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X14, 24, 34가 나왔습니다. 4의 수요지 아니에요. 수요지 다 물량이면 얼마예요? 80이죠. 200이 아니라 80이죠, 이게. 그 다음에 4번은 X111은 똑같아요. 111은 똑같은데 자, 수요지가 4개가 있죠. 4개. 수요지가 4개니까는 이럴 때
X1, 2, 1, 1, 1, 1. 그러니까 공급지 1 아닙니까? 공급지 1인데 공급지 1이 네 군데 다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다 합치면 얼마예요? 공급량 250이죠. 250.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만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수석 문제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22회 때 한번 나왔고요. 물론 숫자만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74번 문제 안 나올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것도 경우의 수대로 다 해봐야 됩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보낼 경우 보낼 수 있는 최대 가스량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죠? 다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가능한 게 출발지에서 A, C, 그 다음에 도착지까지죠. 그래서 16, 12가 있지만 이걸 제약하는 게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지에서 출발지 스타트에서 도착지 피니시까지 해가지고 S, A, C, 피니시 해가지고 나오는 게 6입니다. S, A, C, 피니시 6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가능한 건 또 이렇게 해서 A로 가가지고 5, 그 다음에 3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선 얼마예요? 최대한 가능한 게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에서 ADF예요. ADF 피니시까지 하면 여기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SA, 이건 이제 SP죠. SPDEF 7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게 얼마예요? 가능한 게 7이 제일 적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S, 그 다음에 BDEF죠. BDEF 피니시 해가지고 여기서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 16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용들 다 체크해가지고 파악해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 번 나왔던 거죠, 물론. 그래서 한번 또 나왔던 문제 몇 개만 확인하시면 다 해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75번 문제는 수배송 계획에서 활용되는 세이빙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세이빙 기법에서 흔히 여기서 나와가지고 A까지 갈 때, 여기서 B까지 갈 때, 원래 A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B까지 갔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라는 거죠? 좋은 방법은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거죠. 배송센터에서 두 수요지 거리의 거리를 갖다 각각 A, B라고 하고 두 수요지 간의 거리를 갖다가 C라고 합니다. C라고 할 때 단축 가능한 거리는 얼마예요? 돌아오는 A, 돌아오는 B 줄어들죠. 가는 B. A하고 B만큼 줄어드는데 사이에 C가 있으니까 C를 빼야 되는 거죠. 단축 가능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빼기 C라고 하는 거. 여러 번 시험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건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세이빙 기법. 자, 모든 방문처를 갖다가 경유해야 하는 차량 수를 갖다가 최소로 하면서 동시에 차량의 총 수송 거리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럴 때 유용한 겁니다. 맞습니다. 차량 수도 최소화하면서 차량의 총 수송 거리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하다는 거 맞습니다. 단축된 거리가 큰 순위부터 차량 운행 경로를 갖다 편성하는 거죠. 맞습니다. 단축거리가 큰 것부터 차량 운행 경로 편성해야 되는 거죠. 또 경로 편성 시 차량의 적재 용량 등의 제약사항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4번이 잘못되는데 이거 예전에 나왔을 때도 똑같이 틀리게 만들어 갖고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것하고 18회 시험에도 나오고 22회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잘못됐는데, 자, 배차되는 각 트럭의 용량의 합은 트럭의 용량 합이 총 수요보다 커야죠. 당연히 수요보다는 트럭의 용량 합이 커야 되겠죠. 근데 특정 고객의 수요보다는 작아야 한다? 아닙니다. 특정 고객의 수요보다도 커야 되는 거죠. 특정 고객의 수요보다도 커야만 화물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뒤에 게.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76번에 택배 영업장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택배 영업장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택배 영업장소, 영업장이라는 게 영업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터미널 해가지고 자, 회사가 점포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을 말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점포를 개설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은 영업소입니다. 터미널이 아니라 영업소. 다음에 두 번째 특약점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지역의 영업 거점으로 집배 차량 통제 및 집배 구역을 관리하고 주로 집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장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특약점이 아니라 집배센터예요. 집배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리점이라고 해가지고 수탁자가 점포 차량을 준비하여 화물 집화만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화물 집화만을 수행하는 영업장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급점이라고 합니다. 대리점이 아니라 이거는 취급점이라고 그래요. 4번의 취급점은 화물의 분류 여러 군데서 온 화물을 갖다 분류한 다음에 차량의 간선 운행 기능을 갖는 영업장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급점이 아니라 이게 터미널이죠. 이게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장이라고 할 때 영업소, 집배센터, 취급점, 터미널, 위탁 영업소 이게 맞습니다. 자, 위탁 영업소는 회사가 점포와 집배, 배송, 차량만 제공해요. 이것만 제공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있잖아. 수탁자가 있으면 위탁이죠. 수탁자에게 넘기는 거니까 위탁이죠. 수탁자가 이를 갖다 운영하는 영업장을 위탁 영업소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흔히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자, 문제통에서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주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꽤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통에서 확인하고 지나가시고요. 근데 당장 28회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77번 문제 수배송 합리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자,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최단 운송 루트 필요하죠. 개발하고 최적 운송 수단 다 좋은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운송선의 적재율 향상해야죠. 적재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자, 운송의 효율성을 높여야죠. 당연히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좋은 말입니다. 4번 배송 경로가 교차되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너무 유치하게 낸 문제입니다. 자, 배송 경로는 상호 교차되도록 하여 운송 루트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효율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다양성을 확보한다.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죠. 당연히. 크게 떨어집니다. 안 되는 거죠. 자, 운송수단의 회전율은 높여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택배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택배에 대한 문제가 5문제 정도, 6문제 정도까지 해가지고 많이 나올 땐 그렇게 나왔어요. 5, 6문제가. 꽤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택배에 관한 문제가 택배에 관한 건 2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중에 택배 표준약관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어 아닙니까? 용어인데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먼저 일종의 서비스 문제야. 이것도 보세요.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보여요. 1번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했단 말이에요. 수탁. 자,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 장소에서 수탁해가지고 자, 고객 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고객은 송화인이고 자, 송화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수화인에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인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택배 사업자라 하면 택배를 갖다가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넘겨주는 거예요. 자, 사업자가 고객, 수화인 고객한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갖다 넘겨주는 게 인도죠. 4번의 운송장이라 하면 사업자와 송화인 고객 간의 택배 계약의 성립, 내용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송화인 고객이 발행하는 거예요. 이 말 틀리게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송화인 고객이 발행한 문서가 운송장입니다. 수탁이라 하면 수탁 여기 나왔잖아요. 수탁. 이게 수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탁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 수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이다. 수화인이 아니죠. 송화인으로부터.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겁니다. 문제안이 1번, 5번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는 어쨌든 간에 잘 나오니까 내용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79번. 자, 택배표준약관에서 사업자가 송화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장에 기재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자, 운송장에 기재하는 내용 갖고 옳은 것을 모두 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배표준약관 제5조에 택배표준약관 제5조에서 6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옳은 것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 손해배상 한도액 들어가야죠. 당연히 손해배상 한도액 들어가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장에 기재하는, 사업자가 기재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가 기재하는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한도액은 사업자가 기재하는 겁니다. 운송물의 종류, 품명과 수량 가액은 고객이 기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객 기재. 고객이 기재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디귿에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 방법 사업자가 합니다. 자,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도 사업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이건데 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 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역시 고객이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장의 작성 연월일도 고객이 기재하는 거예요. 고객.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은 고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기재하는 건 기역, 디귿, 리을 세 가지예요. 구분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80번. 다음에 설명하는 택배 물류 형태가 뭐냐고 했습니다. 자, 구매한 제품의 AS를 위한 화물, 구매 취소 등의 반품 다 아시겠지만 리버스 물류입니다. 역물류예요. 역물류는 소비자로부터 컨슈머로부터 다시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로. 그래서 컨슈머로부터 다시 비즈니스로 가는 거니까 C2B가 되는 거죠. C2B.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C2B 택배라고 하는 겁니다. 반품. 판매자의 폐기물 회수. 그것도 최근에 전자거래가 확산되면서 반품, 폐기물류, 회수물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가지고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물류예요. 역물류고 역물류는 컨슈머로부터 비즈니스한테 가는 거니까 C2B 택배가 되는 것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컨슈머 투 비즈니스 택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가장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까지 다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한 번에 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